저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지 8년인데 아직도 내 며느리 같지가 않아. 그 말이 손님이 돌아서자마자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들리라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8년 동안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이름 대신 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명절에도 손님이 오지 않는 날에도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도요. 며느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를 열고 그 수익으로 시댁 생활비와 공과금과 조카 학원비를 댔어요. 그 돈은 항상 남편 이름으로 전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을 조용히 바치고 있던 사람이 그 여자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느리 옆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언니가 있었다는 것도요. 언니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동생이 8년 동안 건건히 적어온 수첩을 들고 변호사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년 동안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해온 며느리와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언니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되찾아간 사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철컥. 대문이 닫혔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현관 앞에서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그 소리와 함께 싹 거두어졌어요. 손님을 향하던 눈빛도 다정하게 올라가 있던 입꼬리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피곤한 남자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지 8년인데 아직도 내 며느리 같지가 않아. 수연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리라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8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오늘 찾아온 손님은 남편 친구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수연의 손을 잡아 끌어 소개하면서 우리 수연이라고,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손님 부부가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고 감탄할 때 수연도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으니까요. 수연은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고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8년 동안 이 집에서 터득한 방식이었어요. 손님이 떠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수연이 앉아 있었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혀를 찾고 남편도 화면을 보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왜 아직도 그 정도를 모르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는 서 있어야지. 수연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오랜 지인인 박점순 씨도 그날 들렀다 갔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감탄하며 대문을 나섰는데 그가 돌아서자마자 집 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그 온도 차를 8년째 등으로 받아왔습니다. 이 집에서 수연은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름도 며느리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자 혹은 주어 없는 지시들 뿐이었죠. 밥 차려, 설거지해, 차 가져와. 수연은 그 말들에 8년 동안 대답해왔고 명절에도 친정 얘기는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수연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남은 설거지를 마저 하고 서랍 안쪽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겉만 봐서는 평범한 가계부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아래에 숫자들을 써내려갔어요. 손님상 재료비, 시어머니 요청으로 구매한 물건과 남편 카드 자동이체 금액. 가족들은 그게 가계부인 줄 알았습니다. 수연은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고 불을 껐습니다. 이 집에서 8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조용히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말하지 않고, 티 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수연이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가는 모든 말을, 쌓여가는 모든 숫자를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수첩에는 날짜마다 숫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남편이 실직 사실을 고백한 건 반찬 가게를 시작하기 3달 전이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은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 말을 건네자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작았습니다. 회사에서 나오게 됐다고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이 집에서 돈을 못 버는 남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남편의 손을 바라보다가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 짧은 대답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겼는지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시어머니 생활비도, 공과금도, 집 유지에 드는 잡다한 비용들도 전부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수연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어 팔던 어머니, 손맛 하나로 동네 사람들을 붙잡던 어머니. 수연은 그 손을 물려받았습니다. 가게 이름은 수연찬이었어요. 하람시 골목 안쪽 작은 점포를 얻어 직접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가지 반찬이 전부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질을 시작하고 아침 6시에 진열을 마쳤습니다. 가게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밥상을 차렸어요. 몸이 2개여도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수연은 군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수익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 30만 원, 50만 원 보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 또 돈이 나갔고 조카 학원비가 밀렸다는 말이 들어오면 또 돈이 나갔어요. 시아주버니가 급하다며 연락이 오면 남편이 수연에게 눈짓을 했고 수연은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건건이는 작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돈들이 달마다, 해마다 쌓였습니다. 돈이 시어머니에게 전해지는 방식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규칙이었어요. 당신이 직접 드리면 어머니 자존심이 상하신다고, 자기 계좌로 보내면 자기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게 틀린 선택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생활비를 챙겨줄 때마다 역시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지영이 아이 학원비가 해결됐다고 고마워할 때도, 시아주버니가 급한 불을 껐다고 안도할 때도 그 자리에서 공을 받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수연이 새벽부터 서서 번 돈이었지만 수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수연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지영 학원비 45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손이 작은 글씨로 꾹꾹 눌러 적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박점순 씨가 창 너머로 수연을 보고는 수연 씨가 장사를 해 살림이 어렵나 보내하고 이웃에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은 수연의 귀에도 돌아왔어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어렵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을 테니까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매달 남편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이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가족들 눈에는 가계부였지만 수연에게는 다른 것이었어요.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기록이었어요. 언젠가 제 인생을 정리할 날이 오면 그때 꺼내보게 될 기록. 수연은 그게 언제일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언니 수진을 마지막으로 만난 건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잠깐 얼굴을 봤어요. 하람시 인근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들고 앉아 있었는데 수진이 수연의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많이 야위었다고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수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지만요.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수진이 일부러 하람시 쪽으로 나왔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수연의 가게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수연이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언니가 와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요즘도 없냐고요. 수연은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한다고. 지금 우리 형편에 애까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조금 더 안정되면 생각해보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수연의 목소리에는 기대도 분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전하는 것처럼 평평했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넌 그 집을 먹여 살리고 있어. 근데 왜 내가 거기서 허락을 기다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결혼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수연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32살이었으니까 이제 40살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수연이 가장 많이 한 일은 참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참고 남편의 침묵을 참고 아이를 원하는 마음도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수연을 볼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식 복도 없는 게 돈까지 움켜쥐고 있다고, 그게 무슨 며느리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연은 남편 쪽을 봤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하거나 화제를 돌렸어요. 한 번도 수연 편에서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건 수연의 몸 때문이 아니었어요. 병원도 안 갔고 검사도 안 했으니까 확실한 건 몰랐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다는 걸. 형편이 나아지면, 시어머니 건강이 나아지면,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핑계가 달라질 뿐이었지 대답은 항상 나중이었어요. 수진이 수연의 손목을 잡은 건 그날 헤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잡았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새벽마다 찬물에 재료를 씻어서 생긴 거라는 걸 수진은 알았을 거예요.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괜찮다고 또 말했어요. 이번엔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만큼은 이 집에서 살면서 가장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된 말이었어요. 가게 단골 중에 수연보다 나이가 많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반찬을 사러 올 때마다 수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을 건네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 손님이 사장님 얼굴이 너무 야위었다고, 요즘 많이 힘드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뜻 없이 건넨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에 수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뒤돌아서서 틀어막으려고 했지만 늦었어요. 앞치마 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잠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당황해서 괜찮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했나 봐요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는다고. 이 집에서 수연은 8년 동안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과 소중하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수연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 살아왔어요. 그날 밤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건 늦은 저녁 거실에서였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둔탁한 소리가 나서 달려갔더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수연은 즉시 남편을 불러 함께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하람시 하늘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강태윤 내과 전문의가 보호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만성 신부전 말기라고 했어요. 두 신장 모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즉각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남편과 수연 그리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지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기는 당장 그 돈이 없다고 했어요. 요즘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고 오는 중이라고 했는데 한참 뒤에 연락이 와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했어요. 시아주버니는 지방에 내려가 있다며 되도록 빨리 올라오겠다고 했지만 그날 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내가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 말이 어디서 끝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두었던 봉투를 꺼냈어요. 한국조리예술학교 입학 등록을 위해 2년 가까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등록금의 생활비, 재료비까지 여유 있게 모아두려고 아껴두었던 돈이었어요. 봉투를 한동안 손에 쥐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은행으로 갔어요.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납품 계약 성금으로 받아두었던 돈에서 500만 원을 더 당겼어요. 합쳐서 1,500만 원을 병원 수납 창구에 냈습니다. 남편은 수연이 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수연이 번 돈이라고, 수연이 마련한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영이 잠시 말이 없다가 그럴 리가 있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실 침대에서 고개를 저으며 민준이가 낸 거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연이 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묵했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서서 시어머니의 링거줄을 바라봤어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링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워하기에는 너무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요. 투석이 시작됐습니다. 지영과 지수는 첫날 잠깐 얼굴을 비추고 나서 이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바쁘다고 했고 아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주버니는 형편이 어렵다며 적은 금액을 보내왔어요. 병원을 매일 찾은 건 수연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들러서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도왔고 퇴근 후에 다시 와서 저녁을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날에는 조금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몸을 닦는 것도 수연이 했어요. 병동 간호사가 어느 날 수연에게 따님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이 며느리라고 하자 간호사는 며느리가 매일 이렇게 오시는 분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을 텐데 수연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이 밥을 먹여드릴 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러는 거냐고 가끔 물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도 아닌데 왜 이러냐고요. 수연은 그래도 저한테는 어머니세요.
라고 짧게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 밥을 평소보다 조금 더 먹었습니다. 수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첩을 펼쳤어요. 하늘병원 치료비 1,5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냥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정직하니까요. 퇴원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병실에 들렀다가 늦게 귀가하려던 참이었어요. 시어머니 저녁을 챙기고 내일 퇴원 준비물을 확인하고 의사에게 투석 일정 관련 주의사항을 다시 들은 뒤였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병실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연은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발이 멈췄어요.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낸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약해졌지만 말투만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은 내 거라고 했습니다. 누나들한테도 나눠줘야 하고 수연이한테는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저 여자가 요즘 나한테 잘하는 거 다 이 집 때문이라고 내가 다 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는 기척이 났어요. 그러고는 어머니 뜻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수연은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몸이 굳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머릿속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대화 안에 전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요리학교 등록금을 깼습니다. 2달째 매일 이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밥을 먹이고 몸을 닦고 투석 날짜를 챙겼습니다. 그 모든 게 이 집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외투 단추를 잠그고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발소리를 죽이지도 일부러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아침 죽을 들고 왔어요. 전날 밤에 들은 말은 얼굴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떠서 드리고 투석 준비물을 챙기고 퇴원 서류를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연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연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얼굴을 관리하는 법이었어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얼굴에는 내보내지 않는 것. 그 능력이 그날만큼 쓸모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박점순 씨가 퇴원 날 병문안을 왔어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았다고 이제 집에 가면 잘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병실 구석에서 수연이 짐을 싸는 걸 보고 수연 씨 오늘 표정이 왜 저래 하고 속삭였어요. 옆에 있던 지영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영은 별거 있겠어 하고 짧게 답했어요. 수연은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수연은 오래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숫자를 더했어요. 8년 동안 이 집으로 흘러간 돈들, 생활비, 병원비, 학원비, 급전, 카드값. 더하면 더할수록 숫자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어요. 버텨야지가 아니었습니다. 나가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지만 수연은 처음으로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두었어요. 가만히. 수첩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8년치 숫자가 가득 찬 채로 조용히. 그달 말일이 됐습니다. 수연은 남편 계좌로 이체를 하지 않았어요. 매달 이맘때면 손에 익어버린 동작처럼 앱을 열고 금액을 쳤는데
그날은 앱을 닫았습니다. 오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물었어요. 이번 달 돈 안 보냈냐고. 수연은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어요. 응, 이번 달은 안 보낼 거야. 남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냉장고가 비기 시작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번 달은 왜 생활비가 없냐고, 뭔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수연에게 다시 압박을 넣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다고 그냥 예전처럼 하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수연은 안 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마지막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야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게를 닫고 장을 봐서 갔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나물 2가지를 무치고 밥을 지었어요. 손이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밥상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수연이 밥상을 들고 들어가서 내려놓았습니다. 수저를 놓고 국자로 찌개를 떠 그릇에 담았어요. 시어머니가 수연을 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너 내일도 오니?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기대하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수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올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그 표정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내리고 밥그릇 옆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부엌으로 돌아가서 냄비를 닦고 도마를 씻고 가스불을 점검했어요.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던 것들을 항상 하던 순서대로 했어요. 그날 마침 들렀던 박점순 씨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 수연이 부엌불을 끄고 가방을 드는 걸 보면서 오늘 표정이 왜 저래? 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수연은 점순 씨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어서 언니 수진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였어요. 걸으면서 특별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없으면 또 다른 생각이 채웠습니다. 8년 동안 이 길을 얼마나 오갔는지, 이 길이 항상 시댁으로 향했는지,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것. 수진이 문을 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보고 그냥 옆으로 비켜섰어요. 들어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수진이 밥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밥이었어요. 국이 하나, 반찬이 2가지.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고 2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이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맛을 느끼며 먹는 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먹는 밥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거기서 뭔 일 있었냐고요? 수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마지막 밥상을 차렸다고 했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날 밤 수진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조리예술학교 입학 안내 페이지를 열었어요.
원서 접수 기간이 다음 달이었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서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건 수연이 집을 나온 지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남편이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언제 오냐고 어머니가 묻는다고 했어요. 수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오빠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문자를 조금 내려 읽다 보니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영 남편이 또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도 있었어요.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은 없었지만 맥락은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반찬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첫 줄에 수연 씨라고 적혀 있었어요. 8년 동안 그 여자나 야 혹은 이름 끝에 아를 붙여 불렀던 사람이 처음으로 씨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수연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썼어요. 왜요? 이제 제 이름 기억나세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시아주버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건이 또 틀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번엔 꽤 큰 금액이 묶였다고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했는데 수연은 받지 않았어요. 부재중이 3번 쌓인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 씨라고 시작하는 문자였어요. 수연은 그 문자도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생활비가 끊기자 냉장고가 비고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투석 비용도 이달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남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수연이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제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 아파트에 머문 지 2주가 됐을 무렵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핸드폰이 연결되지 않자 수진에게 직접 연락해서 주소를 물었던 것 같았어요. 수진이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수연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집에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도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수연이 짐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오해했어요. 같이 가려는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수진 방에서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을 때야 남편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순간 남편이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당기는 바람에 수연이 비틀거렸어요. 수진이 현관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수연과 남편 사이에 섰어요. 세 사람이 좁은 현관에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디 갈 때나 있냐고 했어요. 목소리에 비웃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어요. 언니 집 있다고.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갔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췄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고쳐 신고 가방 끈을 고쳐 쥐었습니다. 그날 밤 박점순 씨가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수연 씨가 집을 나갔다고 민준 씨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의 집에서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이 요리학교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다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그런가? 지금이라도.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혀 있던 것이 뚫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금이라도 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한국조리예술학교 입학 원서를 내려받았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메모했어요. 수진이 옆에서 불을 켜둔 채 잠들었습니다. 수연은 오래 깨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기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합격 통보는 문자로 왔습니다. 한국조리예술학교 장학생 합격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수진 아파트 식탁에서 아침을 먹다가 핸드폰 화면에 뜬 문자를 봤습니다.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이 핸드폰을 건넸어요. 수진이 화면을 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연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남편 쪽에서 먼저 서류를 냈어요. 수연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 변호사가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재산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어요. 수연은 다음날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들고 갔습니다. 변호사가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날짜와 금액과 용도가 빼곡했습니다. 8년치였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봤습니다. 이걸 8년 동안 계속 적으셨냐고 물었어요. 수연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왜 적으셨냐고 물었어요. 법적으로 쓰려고 한 건지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던 것 같았어요. 수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첩을 덮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수첩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수첩을 기준으로 은행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병원비 영수증을 전부 대조할 거라고 했어요. 금융거래 기록은 다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처음부터 기록해두길 잘했네요. 하고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댁 소식이 간간히 들어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투석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빠듯하다는 말이 돌았어요. 지영 남편은 빚이 더 늘었고 지수는 친정에 자주 손을 벌린다고 했습니다. 시아주버니는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다닌다는 소문이었어요. 수연이 직접 무너뜨린 것은 없었습니다. 수연이 빠져나오자 원래부터 있던 틈들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수연이 조용히 막아왔던 자리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수연의 기여분을 중심으로 정리됐어요. 시댁으로 흘러간 돈, 수연의 사업 수익으로 유지된 가정경비, 치료비까지 수치로 산정됐습니다. 숫자는 수첩 안에 전부 있었어요. 8년치 날짜가 증거였습니다. 조리학교 과정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연은 가게를 재정비했어요. 수연찬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찬 가게로 시작한 이름이었지만 수연은 그 이름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이름으로 처음 장사를 시작했고 이 이름으로 8년을 버텼으니까요. 새 간판을 달 때 그 이름을 가장 크게 새겼습니다. 서울 이태원 인근에 자리를 잡았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입지가 좋았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도시락을 판매하는 형태로 시작했어요. 조리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더해지면서 메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씩 늘었어요. 오픈날 제일 먼저 온 손님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연이 문을 여는 걸 지켜보다가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밥상을 차려내놓자 수진이 간판 쪽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수연찬이라는 글자가 오전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수연아, 드디어 내 이름이 제일 크게 걸렸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 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박점순 씨가 수연찬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여기가 그 수연 씨 가게 맞냐고,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 됨됨이를 알아봤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함께 온 이웃들에게 자기가 수연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뭐라고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냐고 누군가 물었어요. 수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그 집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담담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수연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집 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이 걸린 가게의 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수연이 자기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 문을 열면서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 나지 않는 얼굴로. 8년 동안 누군가의 집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이름이 걸린 문을 직접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수연이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왜 진작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버텼던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수연은 그 시간 동안 자기 이름으로 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날짜를 적고 숫자를 쌓고 언니 손을 놓지 않으면서요. 조용했다는 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했던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꼭 들고 오겠습니다. 사연밤이었습니다.